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센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얼마나 오래 공급할 수 있는가가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전력이 생산되는데도 송전망 부재로 이른바 길을 뚫지 못해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더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AI 시대를 맞아서 에너지 전력 확보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국제 유가가 9% 이상 급등했고요. 금과 은 선물은 일제히 랠리를 보이고 있고 달러화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기상특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4시를 기해서 강원도 태백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 태백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또 미끄럼이라든가 넘어짐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출하실 때는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빙판길 또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고 가급적 속도를 줄여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쌓인 눈에 약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임시 건축물 주변에는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요. 눈을 치워야 하거나 빙판길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태백 지역에 대설경보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AI 시대에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로 에너지를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전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 공간에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전 세계가 AI 경쟁을 위해서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선 만큼 우리나라도 부족한 전기 전력 수급 문제를 위해서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기 생산보다 이 부족한 송전망 시설이 문제라는 것 지적된 바 있고요. 또 앞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설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에너지 자원 분야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발 경쟁이 심화될수록 결국 이제 AI 경쟁의 핵심 변수는 전력 확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을 흔히들 이제 전기 잡아먹는 괴물이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도대체 얼마나 그 전기량이 소모되는 걸까요? 네. 그 요즘에 이제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네. 밑에 AI 답변이 달려 나옵니다. 근데 그냥 검색하실 때보다 AI 답변이 나오면 10배에서 30배 정도 전기를 더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나 많이요? 집에서 혹시 네. 지브리 사진 이렇게 그려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그러면 아파트 한 동 전기 거의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의 전력 소모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만에 들어가는 전기 용량이 얼마냐를 계산해 보면 2030까지 500테라와트 정도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500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이 1년 쓰는 전기량이 550테라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 용량만큼을 미국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00테라와트 정도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게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와트가 있고요. 네. 보통 또 메가와트, 기가와트. 네. 저희가 1년 쓰는 대한민국 전체 전기량이 550테라와트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에만 AI 관련된 전력 들어가는 것만 500테라와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1년 전기 사용량을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거군요. 양이죠.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한 1000테라와트 쓰는데 그만큼을 데이터 센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 해 전기 사용량이 1000테라와트인데 그만 전 세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반을 쓰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가요? 결국은 이제 GPU와 HBM이라고 하는 네. 반도체가 들어가서 그게 트랜지스터가 이진법으로 0101 이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네네. 10101010을 찍는데 그게 전기가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산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리 컴퓨터에서도 발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팬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게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또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효율이 높아지니까 이 두 가지의 전력이 막대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 들어간다.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AI 경쟁 시작할 때 그래픽 처리 장치인가요? GPU 확보하는 게 관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1차 경쟁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전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서버 열을 식히는 그런 네. 시설에 들어가는 전력을 얼마나 확보하는가. 인프라 확충이 정말 중요한 네. 과제가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그 자체 뭐 전력 회사를 인수한다고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세문항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거나 아니면 발전소 근처로 데이터 센터를 옮겨갑니다. 좀 큰 네. 예로는 네. MS 같은 경우에는 네. 3마일 아일랜드라고 이제 원전 사고가 났던 발전소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데 네, 아니에요? 펜실베니아에 과거에 네. 사고가 났던 건데 그 옆에 이제 또 발전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동이 중단돼 있던 건데 네. 그거를 들어가서 2조 원을 들여서 고쳐서 내가 그 발전기를 쓰겠다. 네. 뭐 이런 발표도 나온 적이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발전 설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PJM이라고 하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네. 비상 전력 경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근접거리에 있는 소비자 요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는 너네가 발전소를 짓던지 네. 아니면 그만큼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라. 그래서 소비자 요금을 올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은 어떤 식으로든 발전소를 자기가 직접 지어야 되거나 네. 확보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전력 기자재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뭐 세계의 이제 이런 변압기, 변전기를 만드는 전력 기자재 업체들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걸 만드는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이 전 세계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가 부족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디죠? 그 테네시주인가요? 네. 그 탈렌 에너지 핵발전소에서 여기도 1.9 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20년간 구매하는 계약을 네. 체결했고 정말 발빠르게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네. 아예 이제 우주에다가 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또 구상도 나왔던데요. 네, 데이터 센터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전력을 공급해서 연산을 하고 냉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주에 지었을 때는 태양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전력을 무한 공급 받을 수 있고 네. 냉각은 거기 이제 외기 온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냉각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겠다. 네. 스페이스 X와 연결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능한 같습니다.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저는 약간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항시 대기 인력이 있어서 네. 저희 카카오톡이 만약에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네. 큰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AI를 학습하다가 갑자기 제가 명령을 넣었는데 끊어져서 답이 안 나온다. 네. 갑자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상주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내려와야 돼. 지구로 다시 끌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각국 차원에서 또 각 글로벌 빅테크 차원에서 이렇게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거를 저희 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10차, 11차, 12차까지 왔나요? 어떤가요? 11차가 끝나고 지금 12차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전력 수급 계획이 어떻게 얼마 주기로 짜여지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네, 저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매 2년마다 시행을 하고요. 15년 앞으로 15년을 예측해서 네. 발전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네. 그 발전을 어떤 발전원으로 할 것이냐를 네.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설치하고 송전망 연결하는 뒷 작업이 또 뒤따르게 됩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전력 기본 계획이 몇 년도? 11차입니다.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작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또 만드는 네, 건가요? 올해 만들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하거나 뭐 이거는 2년마다 한다고는 돼 있지만 뭐 빨리 작업이 되면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나와 있던 거에는 지금 AI 네. 수요를 폭증하는 전력에 대비하는 그런 게 담겨 있었나요? AI 수요를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의향 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지으실 분들이 계시는지 수요 네. 조사를 하고 네.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력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 저희가 넣었지만 사실 실수요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짓겠다는 의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 같은 것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가 들어오는 시간과 미스매치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영한 물량이 현실적인 의향조사 물량을 다 반영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미스매치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네. 전기도 중요하고요. 통신망이 중요하고요. 네. 또 좀 그렇지만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어느 정도 지으려면 면적이 기본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얼마만큼의 인프라, 반도체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를 쓸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보통 한 저희 일반적인 SNS 사업을 하시는 사업체 한 40메가 정도를 한다고 하면 네. 축구장 한 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축구장 1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네. 그렇게 큰 공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전력 설비와 인프라 설비를 동시에 갖추고 네. 인력이 또 상주하는 건물동이 있어야 되고 아하. 요 정도의 이제 캠퍼스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꽤 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100메가 정도 되는 전력 설비를 구축하면 7조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고출력을 내는 그런 데이터 센터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로 몇 기나 얼마나까지 건설할 건가 이제 수요자의 그 네. 요구를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정해야 되겠네요. 네. 전력 기본 계획에 네. 그게 담겨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전국 곳곳에 지금 계속 세우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는 그렇게 빠르게 건설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도 중요하고 반도체 인프라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통신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해저로 들어오는 육양국이라고 하는 통신망이 네. 부산과 인천과 여수를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그런 지역을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 대도시 근처, 소비자 근처에 있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의향은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방으로 간다고 하시면 네. 지방에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만한 어떤 전력이 좀 남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향적인 미스매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데이터 센터 가동 시기를 5년 단축시킬 수 있다라면 네. 그 지금의 전력 가격을 시가의 3배 이상이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전력화를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 미국은 사실 2010년도까지는 전력 설비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기간 동안 전력 설비를 거의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력을 다 소비하는 뭐 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굳이 때문에 필요가 없었군요. 굳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AI가 폭발하면서 전력이 갑자기 중요한 아젠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들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전망 건설이 미국도 정말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먼 지역의 발전소와 네. 먼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발전소 근처로 가든지 네, 네. 데이터 센터 근처로 발전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이미 대도시 근방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 설비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버지니아 주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좋고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이미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텍사스라던가 또는 이제 발전소가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네. 발전소를 직접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최근 들어서는 연료전지 발전소 연료전지는 한 6개월 안에 1기가를 스택해서 그냥 그 옆에다 바로 지어줄 수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거는 천연가스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스 터빈들을 지금 확보하느라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스 발전소를 지으면 한 2년 안에 1기가 단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네. 가스망은 이제 전국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가스 가격이 워낙 쌉니다. 네. 셰일가스가 자기네 땅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남방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가스망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어서 네. 전 세계 가스 터빈의 수요가 2030년까지 공장이 모두 캐파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네. GE, 지멘스,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의 일본의 미쯔비시 같은 회사들이 생산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서 가스터빈 수출을 일론 머스크한테 5대를 최근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지산 지소가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맞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그게 가능할 건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전력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급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수급이라고 하면 이제 네. 계절적 변동성, 이제 여름하고 겨울이 저희의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시간들입니다. 네, 네. 여름에는 에어컨 난방이 많이 돌아가면서 네. 전기를 많이 쓰고 겨울에 이제 전기 난방이 늘어나면서 난방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기가 정도를 저희가 쓴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그거의 예비율 남는 전기가 얼마냐를 보시면 한 10%선 내외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부하에는 저희가 가동률이 높아서 100기가의 기준이 100기가와트는 저희가 전체 설비가 네. 15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한 38기가 정도가 태양광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설비 예비율을 네. 22%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잡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평균 100기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렇죠. 피크 타임, 피크 여름에 타임. 가장 전기 많이 쓸 때 한 100기가를 네. 쓰는데 저희가 한 10% 정도는 예비력을 여분을 발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크 타임의 문제가 태양광도 많이 들어오면서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전기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기라고 하는 물건은 네. 수요와 공급이 초 단위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면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일치시켜요. 표준 주파를 뭐 유지한다면서요? 60Hz의 네.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공급이 발전이 늘었는데 수요가 별로 없다. 그러면 60.0, 60.1, 60.2 이렇게 주파수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네. 60.5 정도를 초 단위로 벗어나게 되면 정전이 납니다. 밑으로 그렇군요. 떨어져서 네. 59.5 정도로 초 단위로 변동이 되면 정전이 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지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경부학이라고 하는 봄, 가을 네. 저희가 냉방기도 안 쓰고 난방기도 안 쓰는 타이밍에 네. 발전소들이 남아도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이제 풀로 출력을 높여서 네. 낮 12시부터 한 3시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다른 발전기들을 빨리 꺼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네. 그렇게 전력 설비가 부족하진 않으나 네. 향후에 데이터 센터와 산업단지 특히 반도체 공급량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 시설을 추가 건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출력을 맞추는 60Hz를 맞추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는
잘 맞추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맞추고 있는데요. 네. 이걸 맞추는 기관은 전력거래소라는 곳입니다. 네, 네. 전력거래소는 이제 이렇게 출력이 많아지는 태양광이 많이 들어온 타이밍에는 네. 다른 발전기를 빨리빨리 꺼줘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출력 변동을 빨리 끌 수 없는 전원, 그다음에 빨리빨리 유연하게 움직여주는 전원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배터리라던가 또는 가스 발전이라던가 네. 이렇게 유연한 발전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그 네. 수요를 대비하면은 이제 예측을 좀 정확히 해가지고 더 지을 건 짓고 송전망 갖추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로 그렇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전력 문제가 지금 생산도 생산이지만 송전선 부족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 못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네. 어느 정도 상황인지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발전소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주로 보시면 네. 재생에너지는 서남해권에 네, 호남권에 많이 있고요. 호남권에 많죠. 원전은 지형상. 강원도하고 경북, 부산까지 쭉 네, 동해안권에 깔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력 발전들은 남쪽과 충청도 지역에 많이 깔려 네. 있습니다. 뭐 인천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의 거의 50%는 수도권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전기가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가장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생산하자마자 송전망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수요죠. 그렇죠. 사용자에게 그냥 이건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니까 송전망만 깔려 있으면 그냥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망만 있으면.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로 2000년대.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떨어져서 예. 송전망을 짓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송전탑 건설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지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 같은 데서 나오는 네. 11차에서 나왔던 물량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지어온 송전망만큼의 거리를 또 지어야 됩니다. 15년 안에. 네. 저희가 2050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네. 전력화가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네. 결국 송전망을 끊임없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 양이 현재 깔려 있는 저희가 이제 고종 때부터 전기를 썼으니까 뭐 역사적으로는 100년이지만 한국 전쟁 이후로 설치한 망의 똑같은 길이만큼을 네. 2배를 깔아야 되는 거죠. 그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깔아온 건데 그쵸. 앞으로 얼마 만에 그만큼 깔아야 되는 한 거죠? 15년 안에 깔아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능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시면 반발하는 지자체도 많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많아서 네.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되고 있고 네. 지연이 가장 오래된 송전망 38km 정도 까는데 150개월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동해안에서 지금 이제 넘어오는 송전선이 있는데 예. 그거가 원래는 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8기가 정도 되는데요. 네. 23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완공 시점에 착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그 태백산맥을 넘어와야 되고요. 그 주민들이 허락을 했다도 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은 서남해권에서 내륙으로 올라오는 라인은 저희가 생각만 해봐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여기 강원, 경기도까지를 모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네. 주민들의 그 재산상의 손실도 보상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해저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서해안 해저 케이블 HVDC로 건립하는 게 1단계 공사가 한 30년 초과압 직류 네, 송전 말씀하시는 거죠? HVDC라고 네. 하죠. 그게 이제 최종 단계는 한 3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그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뭐 굉장히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파 송전망을 보면 저기도 이제 전자파가 나오지 않느냐. 엄청난 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들 생각들 그리고 이제 하시죠. 옆에 가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저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니까 이제 굉장히 두려움들이 있으시고 네. 실질적으로 건강에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과학적 사실 하나는 거리에 반비례해서 네. 인체에 해가 줄어듭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반비례한다고 하더라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송전망이면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상의 손실인데요. 송전망이 지나가면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들의 가격이 떨어질까봐 네. 우려가 되고 발전 시설도 없고 산업단지도 없는데 왜 우리만 손해 보냐라는 이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적절한 보상과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송전망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지금 부족한 게 전기가 아니라 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요? 첫 번째는 네. 수요를 어느 정도는 분산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이제 모든 그 발전 설비가 그 산업단지와 전력 다소비 업체들이 수도권에만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네. 데이터 센터도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제 전력의 문제도 있고 통신망의 문제도 있고 부동산의 문제도 있는데 지역에서 전기가 조금 남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신다면 전기요금이나 네. 그다음에 세금 감면 그리고 토지 수용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전하실 만한 인센티브가 생길 겁니다.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은 가능할 것도 그렇죠. 같다. 네. 아주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수요가 이전될 것이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건 항상 발생합니다. 제주도가 특히 그런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송전망의 기본적인 건설 부분은 네. 건설해야만 합니다. 네. 실제로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거기에는 다 지어놓고 나서도 필요한 전력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네. 나오거든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 동해안 송전선로가 일단 지어지면 그쪽에서 넘어오는 전력 소비가 한 8기가 정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네. 저희가 1단계로는 LNG 발전소 3기, 네. 3기가와를 산업단지 안에 지어주는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물장, 그러니까 30년 전에 공장이 가동되는 경우에 저희가 발전소가 2030년?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송전망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 들어오는 시간을 버는 동안이라도 네. 저희가 적절한 부분에 가스복합을 지어준다던가 또는 송전망이 안 되면 근접거리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크게 짓는다던가 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전 계획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미 건설 공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과거에 이제 평택 그 팹 공장도 전기가 부족해서 다 팹이요. 못 지었습니다. 네, 네. 다 못 지었거든요. 네. 팹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반도체가 저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아주 안정성 있게 전력 공급되지 않으면 수율도 낮아지고 엄청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면 24시간 365일 주파수가 0.5를 안 벗어나는 게 밀리세컨으로 벗어나지 네. 말아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웨이퍼를 다 날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전력이 필요한 곳에 직접 발전소를 짓는 온사이트 방식이 필요하다라고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온사이트 하면 좀 가능한 건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가장 가능한 방법은 아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연료전지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가 대형으로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산단 태양광이라던가 네. 주변에 이제 맹지를 확보하여 네. 근데 이제 수도권은 땅값이 워낙 비싸거든요. 네. 그러면 저렴한 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들 뭐 이런 걸 이용하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연결해서 네. ESS까지 붙여서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SS람 하면은 에너지 세이빙 네. 장치잖아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게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태양광 발전이 이제 주로 내륙에 건립된다고 보면 네. 태양광은 우리나라 발전 시간대가 1년 8,760시간의 평균에 하루 평균 한 3.5시간 정도 발전을 합니다. 네. 가장 잘 나오는 저기 이제 해남 쪽은 한 4시간이 나오고요. 네. 네. 그러면 나머지 20시간을 어떻게 버틸 거냐라는 네. 걸 생각해 보면 대규모로 많이 지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5배에서 6배의 설비와 그리고 밤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12시간 정도의 배터리 저장 장치 ESS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도 기상 조건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정말 한 세트로 둘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가 좀 어렵지 않나요?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효율성이? 그 저희가 이제 지리적 여건이 재생에너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우디의 사막과 우리의 지형을 비교할 수는 비교할 없습니다.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해외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은 네. 국내 어느 지역에서 그런 조건이 있는지가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설비는 항상 과도해도 안 되고 과소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남을 때는 백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자원과 네. 그다음에 부족할 때는 다른 지역의 발전소를 연결해서 끌고 와야 됩니다. 네. 그 비용을 모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발전 비용도 있고 네. 송전 비용도 있고 부가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신뢰도를 전력 신뢰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거 비용을 모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형 모듈 원전이요. SMR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SMR은 네. 굉장히 유연한 발전기이고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하 추정이 잘 된다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 재생에너지와 매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네. 부하 추정이라는 게 태양광이 남으면 꺼주고 네, 네. 부족하면 켜주고 하는 일을 SMR이 해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안전도가 높고요. 네. 그리고 분산 전원 형태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네. 곳곳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개발 중인 기술이고 네. 현재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올 게 아마 우리나라 계획으로는 35년이고요. 외국은 지금 실증 단지들이 스웨덴, 노르웨이, 뭐 미국 등에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재생에너지와 매칭하기 좋은 기술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작은 원전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갖추려면 초도 물량을 꽤 많이 지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듈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공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네. 이제 SMR에 대한 팹 공장이 또 필요한 거죠. 아, 너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전기 먹는 하마 AI의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산지소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송전망을 어떻게 빨리 갖추느냐 이것도 정말 지난한 과제이기도 하고 당장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또 큰 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제 좀 마무리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저희가 전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고 네. 전력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그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숫자 하나로 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베이스의 아웃룩 형태 이런 시나리오, 이런 컨틴저시 플랜, 네. 이런 대비책 등을 네.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송전망 건설을 저희가 이제 가장 최적의 송전망이 뭐냐는 배터리와 발전 시설과 산업 단지의 지리적 위치에서 결정이 될 네, 거예요. 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코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됩니까? 동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 들어오고 산업 단지 따로 들어오고 송전망 너가 다 연결해 봐. 이런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애초 처음부터 코. 그렇죠. 네. 동시 최적화라는 문제를 전 세계는 그렇게 합니다. 네.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적기에 저희가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AI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지만 네. 현재 제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력이 많이 필요하면 빨리 짓는 것도 문제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대신해서 좀 여쭤볼게 다른 구체적으로 분들. 딱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유럽이 가정용 요금이 우리의 3배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산업용 요금은 한 2배 정도를 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또 경쟁 국가인 중국을 보면 산업용 요금이 절반에 해당하는 성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별로 가격은 다르지만 네.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데들은 저희보다 반값에 공급하는 주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의 제조업이 전력을 마음껏 쓰고 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신뢰도 있는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함과 동시에 네. 적절한 뭐 가격이 너무 싸다 이것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질 거다. 그런 게 친환경의 비용인과 동시에 AI의 비용이라는 걸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것도 되게 좀 이제 지역적으로 지금 소매 요금을 깎아달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발전 시설이 많은 네, 지역을 네.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트리키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구분은 편의상 돼 있는 겁니다. 전남, 전북, 경기도, 강원도 산과 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네, 오랜 네. 역사에 의해서. 예. 근데 전력의 조류 분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하. 도매는 전기 송전망과 변전소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수요와 공급 지역이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미스매치군요. 미스매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네. 발전소와 송전망이 지어지는 지역에 대한 보상 구조가 네. 결국 가격으로 해결돼야지만 네. 이 시설들이 접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에너지 자원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이신 거로 알려져 있는데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I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은 제조업이 30%가 되는 전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제조업이 AI를 활용 못하면 그냥 그런 공장은 유지할 수 없고 경쟁력이 나락으로 갈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는 꼭 염두에 두고 전력 설비, 전력의 공급,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네. 핵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41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쉬셨죠? 네, 오늘 집에 옷차림도 좀 있었습니다. 불편하시고 그런데 네, 네. 쉬시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것 그죠, 이제 같아요. 무겁죠. 예. 네. 전쟁이 나가지고 참. 예, 네. 일단 뭐 유가부터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유가가 지금 급등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보니까 한 9% 뭐 10%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워낙 이제 물동량이 많잖아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한 28% 그리고 83%가 이제 아시아래요. 그 비중 중에서 83%가 우리도 이제 그쪽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여기 그 원유 운송 통로인데 여기가 지금 사실상 뭐 이란이 이걸 봉쇄한 건 아닌데 사실상 지금 배가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여기가 봉쇄가 지금 되는 분위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니까 좀 예. 불확실성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죠. 하메네이가 바로 사망했기 때문에 좀 뭐 빨리 끝나지 않겠냐라는 또 시각도 있지만 사실 뭐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오펙 플러스 8개국이 4월부터 증산을 다시 또 시작을 할 거라고 또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공급을 일정 부분 좀 늘려준 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은 조금 이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 어느 정도 증산을 할지 네. 한번 좀 지켜보시고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좀 이제 유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과거에도 중던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하고 지금은 물론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과거에 이제 한 4번의 중동 전쟁 그때 1948년부터 이제 중간중간 전쟁이 한 4번 났거든요. 73년까지. 그때 이제 S&P 500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네. 전쟁 이제 직후에는 빠졌어요. 한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한 3% 가까이 올랐고. 근데 이제 물론 전쟁 기간 중에는 한 평균적으로 한 4% 가까이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2차 중동 전쟁 때 상당히 그때가 좀 수에즈 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때 이제 주가 지수가 폭락했던 이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평균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1, 3, 4차는 전쟁 기간에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느 정도 강도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게 이어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네. 뭐 결국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선 대부분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전쟁 기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지금 봉쇄는 안 한 상태인데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정상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거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항이 좀 된다면 사실 유가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은 일단 공식적으로 봉쇄는 안 됐지만 배가 이제 많이 안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장기화된다면 일단 시장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저도 아까 언론 보도 보니까 결국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미사일로 지금 요격을 하고 있고 네. 그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가장 관건은 이제 미사일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게 좀 고갈되기 전에 좀 그 단시간 내에 좀 끝난다면은 주식시장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그 아시아 증시는 열렸는데 네. 중국은 올랐어요 오히려. 중국 상위 지수는 0.4% 가까이 올랐네요. 네.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1% 이상 또 빠졌기 때문에 네. 일단 아시아 시장은 양국이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오늘 좀 움직였죠. 네, 금값은 오르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한 2% 내외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미국 증시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다우가 마이너스 1.3%, 나스닥이 0.95, S&P 500이 마이너스 0.44.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고 지난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 7%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좋지는 않은 흐름으로 좀 갔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답답한데 3년간 강세장이 계속 이어졌고 M7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술주 약세 이제 투자 부담 때문에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올해 코스피가 지금 45%나 올랐거든요. 주가 지수가. 근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2% 빠졌어요.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은 좀 기술주들이 좀 반대로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실적은 너무 좋아요. 뭐 숫자 여전히 예상보다 잘 나왔고 AI 투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었죠. 그 블랙엘이 지금 굉장히 잘 그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는데 일단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던 건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27년까지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하는 건가?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는 좀 엔비디아가 명확하게 좀 답을 못 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좋은 건 다 알죠. 그래서 주가도 좋았고 실적이 뭐 좋은 것도 이제 알고 있는데 항상 이제 주가는 미래를 걱정하니까 그래서 27년 이후 그러니까 28년부터 빅테크들이 혹시 투자를 줄이면 엔비디아 매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는 못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나온 결과만 보면 되게 좋아요. 좋지만 시장은 그 더 원했던 답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용인 클러스터 투자를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용인에 네. 6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2050년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클러스터 4기를 짓는데 이번에 하는 게 이제 1기고요. 24년부터 이미 투자는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추가 이제 투자 공시가 좀 떴고 총 금액은 아마 이번에 공시된 것까지 합치면 30조인데 네. 요거는 2030년까지 이제 지어지니까 총 규모로는 한 70조 이상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첫 번째 가동은 아마 27년 1분기로 가동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투자하면 항상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또 공급가인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워낙 수요가 많아서 네. 반도체 수요에 지금 50%도 채우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JP모건도 이번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예상한 범위 내의 투자다. 과잉 투자 아니다. 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에 대해서는 이게 뭐 공급을 또 늘려서 사이클이 끝나고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걸 투자를 해도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범위 내에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거 투자 발표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이닉스 대규모 투자는 좀 시작은 됐지만 또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공급 과잉까지는 뭐 갈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수익률 올해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이제 이러한 리스크가 있긴 네, 하지만 네. 그건 그거고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엄청나게 비투를 하고 있고 네, 맞아요. 대기 자금도 지금 역대급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판단하세요? 일단 좀 숨고르기는 필요한 시점 맞아요. 워낙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쉬지 않고 2달 동안 45%가 올랐으니까 네. 작년에도 100% 넘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이란 전쟁이 빌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올랐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악재가 생겨야 빠지거든요. 근데 일단 악재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이게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나라 올라왔던 이 배경 자체를 훼손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우크라이나처럼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그 국내 증시가 급등한 후에 단기적인 조정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이것 네. 때문에 이제 시장이 2022년처럼 꺾인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그럼 없는 것 우리 같고. 증시가 올라왔던 배경은 뭐로 짚어보시? 일단 가장 중요한 주시겠어요? 거는 지금 네. AI 때문이죠. AI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워낙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죠. 뭐 학습의 시대에서 AI가 추론하면서 추론할 땐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전에 맥락을 얘가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기억하면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 저장은 메모리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M7이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동안은 번 돈을 다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줬는데 24년, 25년부터 뭘 했냐면 번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투자를 해도 주주환원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현금이 좀 고갈되지 않겠냐 이렇게 투자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주주환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잘못하면. 네.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죠? 우리나라 반도체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M7은 약하고 네. 삼성 하이닉스는 좋으니까 네. 한국이 좋은 거죠. 거기다 또 달러의 인기가 좀 시들한 거. 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달러 대체제가 금도 있지만 신흥국도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의 의지도 좀 강력하죠. 뭐 지난주 금요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ETF 사겠다. 좀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좀 처음에 믿기질 않았는데 네. 어쨌든 정부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도 네. 하나의 좀 배경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래저래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말씀해 장기적으로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투자 포인트, 주의할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청재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가 좀 과속했다 이런 네, 진단을 맞습니다.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오른 배경은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뭐 AI나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네. 상승 속도가 유례 없이 너무 빠르다. 이런 또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주식을 갖고 있는 상당수가 그 상위 소득자와 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뭐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양극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또 의견을 또 전달하셨거든요. 또 한 네. 가지가 금리가 또 실제 좀 오르고 있어요. 시장 금리. 오르죠. 예.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아까도 말씀한 B2 네. 도 있으니까 신용대출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지금은 좀 과속했죠. 사실 좀 과열은 맞아요. 증시가 워낙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과열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되돌아서 뭐 다시 이제 뒤로 가는다기보다는 과속을 시키는 그런 조정은 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게 이러한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이번 주에는 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좀 변동성이 좀 주의를 하시되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 이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게 이란 전쟁 때문에 훼손될 거로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는 오히려 이제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한테는 단기적인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살펴볼 주요 일정들 어떤 게 있는지 끝으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좀 흐름 잘 보시고요. 예, 2월 예. ISM 제조업 지수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3월 4일이 중요한 게 그때 중국의 양회가 열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
엔비디아 네. 경쟁사죠.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 있으니까 이런 지표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르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